평범한 상담소. 오늘은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주제는 이제 간절했던 꿈과 이별하는 거는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그 차영인 팀장이 서령대에 와서 강의했던 강의했을 때, 특강했을 내용이죠. 때. 예. 그 연주자가 이런 공연 기획자가 됐을 때 그 무대의 중심이 됐다가 동기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를 예를 들면서 또 송화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따서 제목을 달아봤고요. 일단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어땠는지 또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너무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그냥 예고편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그냥 다른 드라마를 파고 있었기 때문에 브람스를 좋아해서 저런 게 있구나, 음악 드라마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진주님께서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 얘기해볼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다 하셔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깨끗하고 착한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먹먹하기도 한 네,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예? 아니요? 라고 답을 하는 것 같이 좌대로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드라마는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정서를 남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운회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뭐 이 드라마가 뭐 고구마 같다 뭐 이제 이런 리뷰가 있었지만 10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목에 침도 안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 보셔야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시지만 제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몰랐어요. 되게 성격이 급한데 이 드라마만큼은 또 제가 고구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안 와닿고 고구마는 좋은데 왜? 달콤하고. 고구마를 좋아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느리다라는 게 느리게 천천히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한 1.25 배속으로 돌렸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느리게 가는 그 부분이 우리의 정서에 되게 오래 여운을 남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을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막이 내려지지 않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을 것 살짝 같아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를 좀 설명을 잠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친절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더 좋지만 네네네. 그 29살에 네. 그 음악을 하는 한 명 남자 주인공 박준영은 그 쇼팽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을 한 굉장히 천재적인 네. 피아니스트고, 그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최성화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은 원래는 그 거기가 서령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S대를 이제 상징한 그 서령대에서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동아리에서 이제 그 접하게 된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서 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아마추어였나요? 네,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이제 나 다시 바이올린 전공을 할 거야 해서 4수 만에 다시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된 이제 둘의 만남. 그래서 어떤 뭐 사랑, 또 어떤 일, 재능 이런 어떤 주제들이 다 얽혀 있는 드라마죠. 네, 네. 거기에 그 송하의 친구 3명과의 삼각관계와, 네, 그쵸. 준영이의 네, 친구들 3명 3명과의 삼각관계죠. 네, 맞아요. 그걸 또 대비시키면서 우정과 사랑과 사랑. 진로에 그쵸. 대한 네. 그런 내용을 엮어낸 드라마. 그래서 저는 요 인물 구도도 사실 이쪽 3, 이쪽 3 이렇게 삼각관계인 두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약간 남자 셋, 여자 셋 이런 구도가 그 미드의 프렌즈를 떠올리기도 했고 그게 가장 안정적인 구도라고 하잖아요. 6명이 나오는 것이. 근데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서 네. 네. 그리고 29이라는 나이 설정도 그렇죠. 사실은 저는 되게 좀 상징적이라고 봤거든요. 네. 네, 30이 되기 전 맞아요. 저희가 9수 얘기하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변환이 되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나 이제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네. 그래서 나이도 되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진로들이 확실히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다 결정이 되는 네.
그리고 그러면 줄거리 소개하신 김에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네 말씀 좀 겹치겠지만 박준영 네 피아니스트. 근데 그 베토벤이 어릴 때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베토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활에 큰 보탬을 좀 예. 의존하는 예.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는 좀 어린 천재 그 음악가들이 지는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박준영이 그렇게나 맨날 사고를 쳐서 돈을 메꿔야 되는 그래서 연주 나가고 각종 콩쿠르를 나가고 2, 3일이 멀다 하고 그렇게 해외 공연을 다니는데도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고 집에서는 계속 이번 달 연주비 안 들어왔다 그러고 아버지는 사고 쳐서 2, 3천 맨날 메꾸고 그런 천재 피아니스트의 굉장히 슬픈 뒷모습. 거기 그다음에 한현우라는 첼로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편의점을 해서 번 돈을 다 아들의 아들한테. 유학비로 다 투자한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라고 돌아온 첼로 연주자, 네, 인 친구 둘 다 이제 한국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온 거기서는 뭐 이제 서울예고나 예원중을 그렇죠. 상징했겠죠. 네. 그런 친구랑 또 이정경이라는 어릴 때는 사라장이라고 불렸으나 이제 경후그룹이라는 거의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을 그렇죠. 예, 상징한 네. 것 같아요. 거기 그룹에 딸이면서 천재였는데 엄마가 미국에 얘를 데리고 가서 바이올린을 시키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얘가 다시 중학교 때 그 한국예술중학교로 전학 오면서 한현우와 박준영과 이제 그렇죠. 친구 예, 이정경이 관계. 이제 셋이 친구가 되고 박준영은 자기한테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대놓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대신 얘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셋이 우정을 키워가는 동안에 또 현우와 정경이는 연인이 돼요. 그렇죠. 사귀죠, 네. 사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그 처음에 그 정경이와 그 준영이가 만났을 때 이 트로이 메라의 어린이의 정경 이 중에 있는 그 곡을 쳐주면서 둘 사이에는 이제 뭔가 우정과 특별한 관계를 사인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 되죠. 그 트로이 메라이가.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의 디테일은 이제 바이올린과 관련된 실제 악기에 관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 뭐 피아노 정도 엄청 비싼 피아노가 어떻게 교수님 방에 있고 나중에는 그 학생 연습실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바이올린에 이 하나하나 이 받침대며 뭐며 바이올린 케이스까지 엄청 디테일에 신경을 쓴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아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엄마가 이 바이올린 하고 싶다니까 너 서령대 음대 갈 거 아니면 하지 마. 그래서 사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나는 또 그 윤동주는 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전공생이 거기에서 그 만났던 윤동윤이라는 친구한테서 레슨을 받으면서 사수를 해서 들어가고 둘이는 서로 마음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감춰서 마음에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친구 민성이라는 화학 전공하는 친구와 또 묘한 삼각관계가 그쵸. 되죠. 원래 민성이와 윤동윤이 사귀었던 100일 사귀었다. 예, 100일 깨졌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송아를 비롯한 친구들과의 삼각관계와 준영이의 삼각관계가 얽히면서 또 준영이와 송아가 서로 사랑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우정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자기의 진짜 길을 걸어나가는 그 내용을 그린 네.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드라마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브람스가 슈만의 사실 제자라고 네. 동료이자 네네네. 제자라고 했는데 그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를 브람스가 굉장히 몰래 굉장히 흠모하고 사랑했지만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슈만이 죽고 나서도 클라라랑 이렇게 합쳐질까 했지만 끝까지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원거리에서 서로 애틋하게 그렇게 끝난 사랑으로 이제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예화로 이렇게 비춰져서 그 삼각관계가 뭔가 이렇게 네. 반영이 그들에게 좀 되지 않나. 예. 네. 네, 유보리 작가는 이 서령대음대,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가 미국 뉴욕대에 공연예술학 전공으로 석사를 하고
뭐 뉴욕 필하모닉 마케팅부, 뭐 소니 뮤직 마케팅부 이런 데서 실제로 일을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단편 드라마 공모해서 당선이 되고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장편 드라마로는 처음 이렇게 등극해서 많은 팬덤 단원들을 양산하신 네, 그런 그 드라마 작가인데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영혼을 다해서 다 담았다. 특히 마지막 화에서 송아가 그 무대를 걸어가는 장면은 정말 너무나 유보리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구나. 정말 저 장면을 마지막에 올리려고 이 16화를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온 마음을 내가 상처를 또 받을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 사랑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이다. 근데 그게 이 청년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점점 지금 미약하지만 크레센도로 네, 작은 데서부터 큰 걸음을 걸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따뜻한 드라마. 예. 네. 이 드라마가 여러모로 각자의 자기의 그 과제와 맞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응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제 많이 그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재능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번 화에는 재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준영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피아노를 쳤고 또 재단 이사장님이 남은숙 이사장님이 도와주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했고 그러면서 또 가족의 그 경제적인 짐을 떠안게 되는 내가 전생에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피아노를 치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송아가 화내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었더라면 좀 더 뭐 행복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이제 재능이 없는 상대적으로 이제 송아는 속상해서 이제 그렇죠. 송아가 되게 느릿느릿하면서도 솔직하게 굉장히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얘기하는 인물 아닌가요? 상담사가 보기엔 제일 건강한 인물. 인물이죠. 예, 저렇게 소통은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러니까 그 설정이 서령대를 갔기 때문에 재능이 없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서령대를 배경으로 써야 되니까 서령대를 보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그 우리가 모르는 세계인데 이제 그게 그 예술을 하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술 쪽을 하려면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돼. 라는 다른 담론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재능은 또 좀 한편 뒤로 하고.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넌 늦었어. 비난.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네가. 음악을 그냥 들으면 되지. 현실 감각 없다. 꼭 해야 되겠니? 너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극 중에서도 그 아빠가 얘가 어렵게 자기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데 송아야 너 재능은 있니? 네, 늦게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재능이라도 있냐? 진짜 비수를 꽂는 어떻게 보면. 근데 재능이 없다는 걸 사실 알았을 수도 있지. 아빠도 귀가 있잖아요.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는 되게 아빠가 넌 재능 없어 하지 마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냥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돌려가기예요. 아빠가 음악을 들려준 장본인이니까 이 아빠 송아는 사실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귀는 완전히 이제 전문가급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말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박성재 과장이 중간에 송아를 또 불러가지고 시간은 못 이겨요. 맞아요. 그러면서 중의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정경이 때문에 괴로워서 정경이와 준영이의 세월에 내가 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또 이제 중의적으로 시간은 못 이겨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송아가 완전히 이제 미치죠. 무너지는. 근데 늦게 그렇게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예술은 사실 그 향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래비를 세운다는 그러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거가 중요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상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등수를 열심히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등수가 매겨지
있지 않았던 옛날에도 예. 사실은 또 천재적인 음악가 요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좀 그러지 맞아요. 않나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독보적인 예술에서 독보적인 사람과 예.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재능이 아예 없으면은 재능에 대한 흠모나 이런 질시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갖고 싶고. 예, 갖고 싶은 게 아닐까. 네. 적고 많음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약간 없다 있다가 없다. 아니라 예. 또 약간이라도 갖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니까 더 예, 원하지 원하는. 않나. 예. 갈망이 생기는 거네요. 잘 모르면 저 세계는 저러네요. 와, 우와 멋져요. 파이팅 이러는데 내가 조금 발 담그면 이렇게 하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상담할 때 예. 만나게 되는 그런 내담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할 거냐,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하면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뭐 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상담도 좋아하는 일 한 거죠. 예체능을 만약에 내가 놓고 고민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잘하는 마음만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예체능 전공을 하겠냐는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학교 선생님한테 한 번, 그다음에 제가 배웠던 악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이제 중학교 때 마지막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악기? 가야금을 했었거든요. 오. 근데 왜 웃지? 잘... 잠시 갈등했었어요. 근데 신체적인 결함이 발이 저려서 악기를 들고 일어나질 못하는. 공연은 그나마 괜찮은 게 막이 내려가면 누가 와서 나를 일으켜주면 된대. 내가 실기시험을 중학교를 만약에 예중을 한번 봤으면은 그게 상상이 될 텐데 내가 그때부터 뭐 예고를 간다거나 이제 실기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실기시험 볼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일으켜주질 않잖아요. 그게 진짜 저한테 엄청난 신체적인 결함이에요. 지금 많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나름은 되게 고민되는. 네, 그게 부분이었을 매번 것 같아요. 무슨 간단하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잔치 그럴 때 어릴 때 가서 하라 그래서 그럴 때도 하고 그러면은 일어날 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누구 나보고 일으켜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그랬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전공으로 최종 정말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잘할 수 있겠지를 너무 막연히 생각했지만 진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이걸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각각 한 번씩 음악 전공에 대해서 말씀 꺼내셨을 때 그때는 이제 아예 뭐 얄짤없이 내가 그 정도 재능은 없다 생각을 딱 해서 그렇게 생각이 딱 접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끔 그 상담자가 아닌 연주자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일으켜줄 사람이 뒤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서 이렇게 나무와 나나가 요새는 또 이제 대신 앉아서 이렇게 악기를 놓고 맞아요.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나름 뭘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게 항상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고깃집 가면 못 일어나거든요. 같이 나중에 회식 가면은 일으켜드릴게요. 근데 장난하는 줄 알아요 친구들이. 근데 정말 못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싶을 만큼 안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예리한 답이기도 해요. 집에서 뭐 말려도 송아처럼 그냥 공무원 시험 봐 그러는데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라는 그만큼의 열정이 이제 없었을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느끼는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솔직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천재적인 재능을 내가 뭔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성취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또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의 힘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음악가의 집이야라고 뭔가 그런 틀 안에 있을 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그 음악 뭐 전공도 그렇고 여러 진로를 생각한 중학교 때부터 그 상담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상담사가 막 너무 음악처럼 어려워서 뭐 사람들이 도시락 싸면서 말리고 그랬다면은 글쎄 그래도 상담사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딱히 뭐 아무도 말리고 그럴 일은 그렇죠. 아니어서 했지만 말렸어도 했을 것 같은 일은 음악가보다는 상담사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말리고 싶잖아요. 아 진짜 제일 난처한 게 그죠? 상담사가 되려면은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뭐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절대 사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죠. 하시는 건 좋은데 사표는 아니 됩니다. 병행할 네, 거죠. 병행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회사 다니면 그냥 다니시고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시더라도 사표는 아니 됩니다.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걸 후회하게 된다. 근데 뭐 이게 재능하고 뭐 맞물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인가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거기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분이 파일럿이 안 되고 나중에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저자면 이제 뭐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했대. 왜 이상하다. 난 진짜 파일럿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도 비행기로 된 내용의 책을 쓰고 만들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은 거야.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뭔가 쓰고 책을 만들고 이런 강의하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꿈으로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상담의 방식이 약간 좀 예술적이죠. 창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 사람이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거는 바뀌지 사실 또 않죠. 바뀌지 않는구나. 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능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 네. 혹은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재능이 안 돼, 너무 여건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다르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또 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돼요. 진짜 상담사도 사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의식주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이게 공부하는 동안에 해결할 수 없다 하면 막 생업을 던지면서까지 막 그렇게 급히 뛰어들 게 아니라 본인이 있는 곳에서 또 상담적 마인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상담과 관련된 공부만 해도 되게 행복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있거든요. 마음 상담사가 공부라고. 네. 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만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또 되게 또 좋은 일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빛이 되는데 상담사로 살면 바빠서 또 식구들을 못 만나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진짜 진짜 저 너무 정신 없었어요. 집에는 어제. 들어가시죠. 그래서 또 내가 정말 상담 공부 자체를 좋아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한다면 그걸 사실 충분히 해도 되고 그리고 상담사로 살려고 하면 조금 뒤에 해도 되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미술도 좋아하셨는데 미술 전공을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엄청 멋진 그림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패션으로 구현하시고. 네, 그래서 그게 취미여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취미여서 아름답고 네. 취미여서 더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심리가 상담을 하는 상담을 한다라는 게 우리 자신한테 되게 도움이 되니까 이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상담 참 도움은 되는데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상담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산이 탕진된다. 네, 인문학의 예체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음악은 사실 그 대학에 입학한 순간 추가 레슨비가 별로 안 그렇죠. 드는데 우리는 박사를 맞춰도 레슨비를 계속 써요. 네. 계속 공부해요. 재교육. 평생 계속 드는 거 네. 아닌가요, 저희는?
제가 아는 분 이제 어떤 분 그 전문가 집단 상담에서 만났는데 자기 딸이 묘비명에 쓸 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냐 그랬더니 평생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따다가 여기 잠들다. 아, 슬프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슬프다. 나는 그래서 안 딸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근데 그 가산이 탕진된다라는 네. 부분에서 네. 이 상담사가 되는 길에 막 재산을 빨리 탕진하진 않아요. 네. 도박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네. 서서히 서서히. 망할 수 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자격증하고 관련돼서 자격증이 13개인가 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와. 여기에 잠들다 분이 바로 여기 네. 계시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가 최고입니다. 나를 이동시켜 주잖아요. 네, 국가 자격증. 그럼요. 네. 제 재능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공부에 대한 재능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게 음악이었으니까 에이 음악은 취미로 해가 되지만 지금 공부는 뭐 몇백만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다 이제 자기 생업으로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네가 소질이 있니? 소질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도 분명히 소질이 있는 애가 있고 흥미가 있는 애가 따로 있는데 모두 해야 되고 모든 부모가 너 소질만큼 하면 돼가 아니라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 공부니까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점수나 등급을 보면서 너무 많이 좌절할 것 같고 그걸로 이제 그 생계 이런 거와 직결돼 있고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등 뭐 막 그렇게 협박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막 그랬어요. 너 거울을 봐. 니네 거울 보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드니?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러게요. 근데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거울을 봐라. 공부하고 싶지? 공부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지? 막 그러면서 그런 공부를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좀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그게 뭐 너무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근데 저는 공부가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우리나라 문화. 그렇죠. 같아요. 우리 그렇죠? 문화. 그래서 그리고 재능이 있어야만 되고 그 학원을 재능이- 통해서 재능을 불러 일으켜줘야 되고.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뭐냐면 일단은 일찍부터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 일찍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선행해야 되고 그리고 일찍 내가 그 틀을 익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쁘게 여러 개를 미리미리 하는 습관.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MBTI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규범형, 규범적인 사람들, 성실하고 주어진 거에 대한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격 유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유형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또 이뻐하잖아요. 약간 그럼요. 편애하잖아요. 그리고 속색이고 막 돌아다니고 종쳤는데 자리에도 안 앉고 막 준비를 엉망이고 책상 딱 열면 막 책이 쏟아지고 이런 애들 딱 싫어하는 선생님 글씨도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런 슬픈 아이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공부에 재능이 붙여지는 이유는 서열을 그것도 결국은 매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성적을 위한 공부를 얘기할 때는 재능이 얘기가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배워서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가 너무 서열화되다 보니까 또 재능과 연관되다 보니까 진짜 공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어떤 행위일 수 있는데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예. 행복한 예,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를 모른 채 거의 공부하면 거의 막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등과 꼴등이 앉고 2등과 뒤에서 꼴등이 앉고 그래서 이제 교탁 바로 앞에가 1등과 꼴등이 앉는 자리. 지금 생각하면 와 지금 무서워, 너무 무섭다. 무섭다. 근데 지금도 그 문화가 바뀌진 않은 게 단 이렇게 숫자적으로 등수만 없을 뿐이지 애들이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는 다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몇 개 틀렸는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열을 자기네들끼리 어. 나눈다는 거죠. 어떻게 알지? 성적표에 진짜 안 나오던데. 그렇죠. 성적표 안 나와도 다 알고 있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문화적으로 바뀐다 해도 사실은 아주
골수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나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잘 찾아서 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까 나나님께서는 미련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간절하게 원치 않았었기 때문이고 나의 다른 운명이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못하신 경우는 진짜 좀 안타까운데 맞아요. 나중에라도 좀 취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할 얘기가 끝이 없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능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각각 자기의 그런 좋아하는 게 진짜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혹은 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그냥 인생의 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못했다고 해서 내 삶을 못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었을 맞아. 것 같아요. 파일럿을 네.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관련한 어떤 걸 설명하는 야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건 야구 해설이었다든가 맞아요. 스포츠 용품을 파는 일 음. 혹은 중간에 에이전시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또 자기의 환경을 잘 순응하면서 또 살다가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발휘하게 되는 사람도 되게 또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잊고 있었던 옛날에 내가 꿈이 뭐였지? 오. 이런 거를 또 다시금 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꿈? 네. 제가 또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저도 사실 음악 쪽. 네. 성악 메조소프라노 몰랐네. 어. 짧지만 뭔가 달랐어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꼭 시켜야 돼요. 네네. 저는 지금 꿈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걸 떠나 제일 먼저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넌 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난 뭘 좋아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슬픈 거 아닐까. 꿈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준영이가 그 드라마에서 간담회 할 때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가장 큰 재능이라고 재능이다. 생각한다고 맞아요. 한 말에 대해서 또 송악도 한마디 하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뭔가를 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여러분 청취자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계속 꿈을 꾸고 그걸 소소하게든 거하게든 실현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